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뷰시화 옮김 연금술사. 두 번째 이야기.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말은 발음이 되어 소리로 나와도 혹은 소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 있어도 그의 체면 같은 주문을 걸 수 있다.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다만 신비에 하나의 분류표를 붙였을 뿐이다. 모든 것들, 즉 한 마리의 새, 한 그루의 나무, 심지어 단순한 돌멩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심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체의 표면층뿐이며 빙산의 일각보다도 작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온 생명 전체의 원천과도 연결되어 있다. 돌 하나까지도 꽃과 새라면 더욱더 신에게로, 그 원천에게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단어를 붙이거나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거나 손에 쥘 때, 그리고 그것의 있는 그대로를 허락할 때 외경심과 정의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본질이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본질을 당신에게 되비춰 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반 고흐는 이건 낡은 의자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 의자의 순수한 있음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의자 그 자체는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자 그림은 지금 2,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당신 삶에 돌아온다. 삶의 깊이가 돌아온다.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한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이미지에 앞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 분류표를 재빨리 붙이면 붙일수록 당신의 현실은 더 얕아지고 생기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서 쉼 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진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린다. 감각, 지각과 해석이라는 소리 없는 틈 사이에서 그것들은 묻혀버린다. 물론 우리는 말과 생각을 사용해야만 한다. 말과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할 필요가 무엇인가?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킨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아, 에, 이, 오, 우의 5가지 모음이다. 나머지 소리들은 공기 압력 조절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서, 퍼 등의 자음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음의 몇 가지 조합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가? 환상의 자아, 환상의 자아.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서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나 자신 등을 포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 즉 외부 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느낌,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 즉 어떤 실체는 그보다 더 간단한 기본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에 관한 설명을 좀 더 기본적인 후자의 설명으로 대치하려는 사고의 형태.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적 행동에 의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자니는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이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긴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에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아가 동일화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 준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의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이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대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대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머릿속 목소리. 내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일주일에 2번, 대개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무렵 지하철로 대학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때까지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여성이었다.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은 만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양옆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무엇인가에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혼자 말을 하고 있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밑을 향하고 왼쪽 아래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텅 빈 옆 좌석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혼자 말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독백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말해줬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언제나 나를 이용하는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뭔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서 전해졌다. 지하철이 토트넘 법원역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혼자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내릴 역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다. 역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환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안은 뒤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상상 속 대화에 몰두해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대학 본관과 도서관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의원회관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혹시 그녀가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녀는 평의원회관을 향하고 있었다. 교수일까? 학생일까? 혹은 사무원일까? 사서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피실험자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20걸음 정도 뒤에서 걷고 있던 내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올라탄 뒤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영화화되었을 때 마음감시 경찰 본부를 촬영한 곳이었다. 나는 방금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25살의 나름대로 성숙한 대학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모두 지성을 통해, 즉 생각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들을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 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저 여성과 같이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학의 일원일 수 있단 말인가?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흘낏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나의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 했다. 나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짧은 전환이었다. 나는 아직 남자 화장실에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실로 한순간의 일이었고 금세 잊혀졌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나날을 보냈다. 자각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살의 고비까지 간 후의 일이었으며 이번의 깨달음은 짧은 순간의 경험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강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앞에서 말한 사건으로 나는 최초로 자각을 잠시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인간 지성의 절대적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내 안에 심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 의심을 더욱 강화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월요일 아침 깊이 존경하던 교수의 강의에 출석했을 때 그 교수가 주말에 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매우
존경받고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 생각을 일구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생각을 일구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생각은 의식의 아주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에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더구나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감지하는 일은 아직 할 수 없었다.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 그 조건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정밀한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의 라는 단어에 숨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동일화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는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물질과의 동일화. 광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아의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쓰면 한결 돋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아니면 제품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을 또는 젊고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든다. 심지어 늙은 사람과 고인이 된 유명한 사람의 전성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이때 무언중에 가정되는 것은 이 제품을 사면 마술적인 작용이 일어나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꼭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표는 집단 전체가 알아보는 정체성 중 어떤 가는 것이며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심리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뿐이다. 그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당신이 내는 돈의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집, 옷, 가구, 도구와 연장, 탈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고유의 품질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며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를 잃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의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 사회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곳에서는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이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는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 장애이고 질병이다. 자기를 정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일부인 전체 조직체를 파괴해 결국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암세포의 기능 장애와 똑같아.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경기 후퇴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자신이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는가? 잃어버린 반지, 잃어버린 반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가로서 사람들을 만나던 시기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어느 여성 암 환자를 찾아가곤 했다. 그 여성은 40대 중반의 교사였는데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며 다만 함께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바쁜 교사 시절에는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하니 그녀는 몹시 낙담하고 화가 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고 했다. 금전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분명 매일 반나절씩 간병하러 오는 여성이 훔친 것이 틀림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환자에게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고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캐물어야 할지 아니면 곧바로 경찰에 알리는 편이 나을지 내 의견을 구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삶에 이 시점에서 반지든 다른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예요. 매일 끼고 있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손가락이 부어서 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과 분노,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그녀가 아직 내면을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으며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시켜 그 둘 다를 관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분노와 자기 방어는 여전히 에고가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내가 말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각각의 질문을 한 후에 잠깐씩 멈추겠습니다. 대답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대답이 반드시 말의 형태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결국 그것도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더
작아지나요? 그 손실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가 줄어드나요? 마지막 질문 후에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마지막 질문이 나로 하여금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어요. 먼저 내 마음에게 그 답을 물었어요. 마음이 말하더군요. 맞아. 당연히 나는 작아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줄어들었나? 이번에는 생각으로 대답을 찾지 않고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 자신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만약 이토록 강렬하게 나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매우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말했다. 그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머리에서 벗어날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에고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반지는 사실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 머릿속에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또는 그 일부가 반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은 에고를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의식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던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속옷까지 주어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코 문에 자물쇠를 잠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신체가 점점 쇠약해져 간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비쳐 나오는 것처럼 더욱더 빛이 났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중에는 반지를 훔쳤다고 의심한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소유물을 나눠줄 때마다 그녀의 기쁨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화로
알려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고 난 뒤 화장실 약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간병하는 여성이 반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줄곧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적게에 의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어라. 때로는 소리 내어 웃어도 좋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